누군가는 강아지를 쓰레기처럼 가두고 마치 그 존재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뒤에 버려두었다. 서류도 목줄도 없이 단지 서울의 우리 동물구조센터 창고 뒤편 하역장비 2개의 쓰레기통 사이에 버려진 철창 하나뿐이었다. 그 철창은 반쯤 방수포로 덮여 있었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여 있어 마치 안에 고장난 가구라도 담겨 있는 듯했다. 철창 안에는 독일 셰퍼드 품종으로 보이는 강아지가 있었다.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까. 검은색과 짙은 갈색 털은 더럽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 어린 생명체치고는 지나치게 고요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짖지도 낑낑거리지도 내가 고무줄을 풀고 문을 열었을 때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자유가 마치 전에 속아 넘어갔던 거짓 약속인 것처럼 나는 철창 옆에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괜찮아. 나는 속삭였지만 나 자신조차 그 말을 믿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뒤로 물러서지도 내게 다가오지도 않고 텅 빈 눈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응시했다. 마치 반응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듯이. 강아지 밑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철창 안에 처음 있었을지도 모를 담요나 판지는 사라졌거나 녹아버렸다. 바닥은 차갑고 미끄러웠다. 강아지는 떨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어깨 근육을 봐야 했다. 앞다리가 몇 초마다 전선이 단락된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감시 카메라도 목격자도 없었다. 하역장과 부서진 팔레트 더미 그리고 누군가가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강아지뿐이었다.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이것이었다. 그들은 이 강아지가 발견되길 바랐지만 어떻게 언제 발견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고무줄은 강아지가 발버둥 치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추위나 두려움이 스며드는 것을 막을 만큼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펼쳐서. 강아지의 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내가 털을 만졌을 때 코를 들지도 않았다. 마치 축축한 종이를 만지는 느낌이었다. 강아지는 놀라지 않았지만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반응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가자.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따뜻한 곳으로 데려갈게. 내가 강아지를 들어올렸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몸은 느슨했다. 편안함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다리는 내 팔 위로 축 늘어졌고 머리는 내 재킷에 기대었지만 긴장이나 도망치려는 기색, 척추의 경직은 없었다. 단 한 번 내가 구조센터 문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강아지의 머리가 살짝 움직였고 마치 무언가를 듣거나 어쩌면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담요처럼 감쌌다. 공기에는 땅콩버터, 바닥 세제, 그리고 살짝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모든 구조센터 직원이 익숙한 냄새였다. 나는 빈 케이지 안에 접힌 수건 위에 강아지를 내려놓았다. 여전히 저항도, 소리도 없었다. 나는 눈을 확인했다. 맑고 흐림이 없었다. 이빨은 작았지만 끝이 닳아 있었다. 목에는 연한 붉은 자국이 있었다. 아마도 최근에 풀린 너무 조이는 밧줄이나 목줄로 인한 것일 터였다. 하지만 식별칩도 이름표도 없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버려진 어린 생명과 침묵뿐이었다. 나는 물그릇을 채워 강아지 쪽으로 밀어주었다. 마시지 않았다. 그저 벽을 응시하며 누군가가 존재를 허락해주길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케이지 문을 열어둔 채 바깥에 앉았다.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강아지는 안에, 나는 밖에, 둘 다 자유처럼 보이지만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3일째 되는 날, 나는 강아지에게 민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때까지도 민수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낑낑거림도, 으르렁거림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내가 커피를 들고 케이지 옆에 앉아 있을 때 민수가 살짝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칠 정도로만. 그 순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아직 알아차림은 아니었지만 주의, 희미한 희망의 불씨였다.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이 이름 없이 지내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다. 민수, 나는 부드럽게 질문처럼 말했다. 민수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때쯤 민수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만. 내가 너무 가까이 있거나 방에 오래 머물면 민수는 케이지 가장 먼 구석으로 물러나 쳐다보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밥그릇을 조용히 놓고 복도에 있는 카메라로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민수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적이고 조용했다. 마치 아직 저지르지 않은 실수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4일째 되는 날, 나는 평소보다 케이지 문을 더 오래 열어두었다. 민수가 원한다면 밀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나는 방 반대편 구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읽는 척하며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려 했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발바닥이 타일 바닥을 스치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소리. 그리고 다시 침묵.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케이지 문턱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등이 굽고 머리는 낮게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의 눈은 마치 적의 영토에 있는 것처럼 방 안을 훑었다. 괜찮아.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민수는 나를 보지 않고 돌아가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나와서 몇 분 더밖에 머물렀다. 벽 모서리를 킁킁거리고 금속으로 된 용품 카트 다리에 살짝 닿았다. 이것이 우리의 아침 루틴이 되었다. 내가 앉아있고 민수가 탐험하는 조용한 공중. 민수는 내가 만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심지어 다리를 꼬기만 해도 민수는 케이지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내가 방에 있을 때 떨림이 멈췄고 그건 진전이었다. 나는 케이지와 내가 앉아있는 곳 사이에 간식 조각을 작은 선으로 놓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시했다. 그러다 킁킁거리며 먹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조각은 남겨두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내가 들어갔을 때 민수가 케이지 바로 밖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웅크리지 않고 숨지 않고 그저 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벽 옆에 앉아서 침묵이 가라앉도록 두었다. 민수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누웠다. 후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날 늦게 구조센터의 파트너 중 한 명인 동물행동 전문가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학대 사례에서 나온 트라우마를 겪은 강아지들을 다루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지속적인 침묵이나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민수의 기록과 사진을 보냈다. 20분 뒤 그녀가 전화했다. 저런 눈빛, 전에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고립된 환경에서 자란 강아지들이 그래요. 뒷마당 번식장이나 지하 투견시설에서 온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수는 친절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나는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공간을 주고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고 네가 부드럽다는 걸 보여줘. 그날 밤 나는 담요를 가져와 불을 끈 뒤 민수의 케이지 옆에 앉았다. 민수는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민수가 처음으로 내가 만지는 것을 허락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극적인 순간은 아니었다. 나는 손을 뻗거나 간식으로 유혹하지 않았다. 방문실 바닥에 다리를 접고 앉아 태블릿으로 약 기록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무언가가 내 다리에 닿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민수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저 거기 서 있었다. 몸의 절반이 내 엉덩이에 닿아 있고 눈은 나를 보지 않고 멀리 향해 있었다. 마치 늘 배웠던 반응을 대비하는 듯했다. 나는 거의 1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가 그곳에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두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민수 쪽으로가 아니라 바닥으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나는 기다렸다. 민수가 한번 킁킁거리고는 내 손에 머리를 올렸다. 무게 없이. 그저 접촉일 뿐이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민수 같은 강아지의 침묵이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는 놀라울 따름이다. 짖는 소리도, 낑낑거리는 소리도, 민수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소리도 없다. 너는 그것을 느껴야 한다. 작은 변화를. 몸이 긴장을 유지하는지 아닌지, 눈이 움직이기 전에 귀가 소리를 따라가는 방식을. 처음 몇 주 동안 민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앉아, 서, 목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목표는 순종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신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한 달 뒤, 나는 민수를 내 집의 조용한 임시 보호 공간으로 옮겼다. 구조센터가 나쁜 곳이라서가 아니라 민수가 다른 소리를 듣고 진짜 집의 냄새를 맡고 재활용된 공기나 히터가 아닌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민수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천둥 소리에 민수가 보인 반응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도망치거나 짖지 않았다. 그저 문을 응시하며 어깨를 굳히고 몸을 얼어붙게 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 벌을 줄 것처럼. 내가 커튼을 치고 민수 옆에 앉았을 때 민수는 누웠다. 웅크린 게 아니라 납작하게
취약하게. 그때 나는 흉터를 보았다. 갈비뼈를 따라 희미하게 굽은 선. 오래된, 치유된 상처였지만 틀림없었다. 마루도 너무 오래, 너무 단단히 묶인 밧줄 같았다. 나는 만지지 않았다. 그저 민수가 자는 모습을 지켜봤다. 얕은 숨결, 다리가 미세하게 경련하는 모습. 나는 살아남은 강아지들을 봐왔다. 대부분의 사람을 무너뜨릴 만한 일을 이겨낸 강아지들. 하지만 민수는 회복하지 않았다. 민수는 견뎌냈다. 그리고 그건 카킴투 오브라좀 민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민수가 내 침대 발치에 있었다. 침대 위나 가까이 있지는 않았지만 나를 마주보며 눈을 뜨고 귀를 앞으로 향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일어나자 민수도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한 발짝 다가왔다. 그날 나는 민수가 머물 것임을 알았다. 내가 허락하는 한 민수가 구원받아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민수가 믿는 침묵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민수와 나는 리듬을 찾아갔다. 느린 아침, 조용한 저녁, 집안에서는 목줄이 필요 없었고 명령도 필요 없었다. 민수는 내 에너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부엌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정신없던 중 소리를 들었다. 금속이 타일에 긁히는 날카롭고 빠른 소리. 돌아보니 민수가 거실에서 뛰쳐나오고 있었다. 꼬리가 배 아래로 단단히 말려 있었다. 민수는 복도를 따라 달려가 세탁실 문에 부딪히며 미친 듯이 핥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민수에게 다가갔을 때 민수는 세탁기와 벽 사이 가장 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눈은 크고 멍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속삭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러다 그것을 보았다. 빗자루. 아까 냉장고에 기대놓았던 것. 세게 넘어지며 손잡이가 바닥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단순한 빗자루 손잡이가 민수 안에 묻혀있던 오래된 무언가를 터뜨렸다. 몇 시간 동안 민수는 내가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밥을 먹으러 나오지도 내 목소리에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구석에 갇혀 근육이 굳고 눈을 뜬 채 자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눈을 많이 깜빡이지도 않으며 마치 친절함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몸이 돌아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게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신뢰가 여전히 얼마나 연약한지 미워했다. 그날 밤 나는 세탁실 문을 열어둔 채 복도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잤다. 자정 무렵 무언가가 느껴졌다. 따뜻하고 망설이는 무언가가 내 손가락에 닿았다. 민수가 내게 기어왔다. 쓰다듬어 달라는 게 아니라 안전함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건 같은 의미였을지도.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부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늘 그렇듯 꼬리는 말려 있었지만 너무 단단히 말리지는 않았다.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다시 변했다. 민수는 집안을 더 탐험하기 시작했다. 구석을 조사하고 더 가까이 앉고 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일주일 뒤 내가 이를 닦는 모습을 민수가 지켜보고 있었다. 귀를 앞으로 세우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는 거울을 통해 미소 지었다. 나를 이해하려는 거야? 민수는 눈을 깜빡이고 천천히 욕실로 들어와 내가 끝날 때까지 뒤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그렇게 움직였다.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메아리처럼. 한 걸음은 이전 걸음에 대한 응답이었다. 조용한 친절함. 그리고 그 걸음마다 민수는 세상에 자신을 조금씩 돌려주었다. 민수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끌어낸 건 태호였다. 태호는 임시보호 강아지로 생후 10주밖에 안 되었고 주유소 뒤에 버려진 골판지 상자에서 발견되었다. 두 발가락이 부러지고 내가 본 중 가장 큰 귀를 가진 강아지였다. 구조자원봉사자가 비오는 오후에 태호를 데려왔고 약 한 봉지와 경고를 남겼다. 태호는 혼자 있으면 5분 이상 올 거라고. 나는 민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다. 민수는 혼란을 좋아하지 않았고 에너지를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태호는 그 두 가지의 화신이었다. 멍청한 걸음걸이로 절뚝이며 모든 것에 대고 낑낑대고 안아주길 갈구했다. 처음 2시간 동안 민수는 복도에 머물며 관찰했다. 굳은 것도 겁먹은 것도 아니라 그저 평가하듯 태호가 위협인지 기억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 사이 태호는 민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다. 극적으로 구르고 배를 깔고 기어가고 심지어 빨래 바구니에서 양말을 가져와 선물처럼 바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까지
새벽 2시쯤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가 아마도 악몽에서 깨어난 모양이었다. 내가 일어나려던 순간 그것을 보았다. 민수가 이미 방 안에 있었다. 케이지 옆에 짖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누웠다. 몇 초 뒤 낑낑거림이 멈췄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케이지 안쪽 벽에 바짝붙어 웅크리고 있었고 민수는 바깥쪽 벽에 붙어 있었다. 두 척추가 마치 같은 숨을 쉬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맞춰져 있었다. 그 순간부터 민수는 태호를 어디든 따라다녔다. 가까이 붙지는 않고 그림자 같은 거리에서 조용한 지지였다. 태호가 민수 위로 기어오르고 꼬리를 물고 등에 쓰러져 잠들어도 민수는 허락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는 여전히 놀랐고 큰 목소리는 피했지만 이제 민수를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태호는 혼란이었고 민수는 통제였다. 함께 그들은 균형이었다. 구조센터에서 우리는 이런 강아지들을 앵커 컴패니언이라고 불렀다. 앞장서지도 따라가지도 않지만 고요한 공간을 지키는 강아지들. 어느 아침 태호가 소파 뒤에 끼었다. 태호는 공황 상태로 낑낑거렸다.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민수가 거기 있었다. 머리를 낮추고 몸은 긴장하고 눈은 크게 뜨고 민수는 태호를 판에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 옆에 누웠고 태호가 민수의 숨소리를 따라오게 했다. 그게 효과를 봤다. 그날 나는 민수가 단지 회복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민수는 길잡이가 되고 있었다.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어도 그 방의 분위기를 바꾸는 강아지였다. 고통을 너무 깊이 배운 나머지 다른 이가 소리를 내기 전에 그 고통을 감지하고 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부드럽게 상기시키는 강아지였다. 몇 주 뒤 나는 민수와 태호를 구조센터의 교육공간으로 데려갔다. 학생들이 동물 보호와 구조에 대해 배우는 주말 프로그램이 열리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태호가 처음으로 군중 속에 들어간 날이었고 민수가 주거지 밖에서 목줄을 착용한 첫날이었다. 둘 다 어떻게 대처할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건물에 들어선 순간 민수에게서 무언가가 변했다. 어깨가 더 곧아졌고 걸음이 더 단단해졌다. 마치 전에 그곳을 걸었던 것처럼 바닥이 민수의 발자국을 기억하는 듯했다. 태호는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연필, 배낭, 과자 봉지 냄새를 킁킁거렸다. 하지만 민수는 내 옆에서 눈을 앞으로 향한 채 조용한 보호자처럼 방을 훑었다. 아이들은 원을 그리며 앉아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아지들을 보자마자 대부분이 눈을 빛내며 손을 흔들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친구들에게 좀 공간을 줘보자. 내가 말했다. 이 두 친구는 아직 안전함을 배우는 중이야. 민수는 한 아이가 물병을 떨어뜨려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눈을 깜빡였다. 움츠리거나 공황에 빠지지 않았다. 나는 민수가 소리, 움직임, 수많은 시선을 받아들이며 여전히 고요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았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원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발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채 우리가 온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태호가 그 아이에게 달려가 신발을 킁킁거리더니 배를 드러내며 코미디언처럼 굴렀다. 아이는 한번 킥킥 웃고는 입을 가렸다. 그때 민수가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이에게서 2발짝 떨어진 곳에 앉았다. 아이를 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했다. 귀는 편안했고 자세는 낮고 침착했다. 1분 뒤 아이가 소매 아래 손을 내밀어 바닥 근처에 늘어뜨렸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꼬리가 한번 살짝 흔들렸다. 1분 뒤 아이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10분 뒤 아이는 민수의 털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은지의 사회복지사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찾아왔다.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방금 강아지랑 이야기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민수가 하는 일이에요. 다음 몇 주 동안 민수는 매 수업의 조용한 중심이 되었다. 가장 시끄러운 아이를 찾지 않았다. 아무도 필요 없다고 가장하는 가장 조용한 아이를 찾아 그저 거기 있었다. 때론 회복이란 그런 것이다. 돌파구도 기적도 아니라 떠나지 않는 존재일 뿐. 태호도 잘하고 있었다. 여전히 멍청하고 물어뜯기를 좋아했지만 민수를 태양을 쫓는 그림자처럼 따랐다. 두 강아지는 동반자를 넘어섰다. 한 팀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계단에 소포가 놓여 있었다. 발신자 주소는 없었고 평범한 갈색 종이 상자뿐이었다. 안에는 목줄이 있었다. 빨간 가죽, 빛바랜. 이제 민수에게는 너무 작은
하지만 내가 민수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크기와 틀림없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 이걸로 끝. 서명도, 사과도 없었다. 그저 그뿐이었다. 나는 현관 계단에 앉아 손에 목줄을 들고 민수의 머리가 내 무릎에 얹어 있었다. 울지 않았다.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수는 이미 집에 있었다. 이미 온전했다. 그리고 상자와 메모로 민수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누군가는 이 강아지가 무엇이 되었는지 몰랐다. 메시지. 힘, 침묵을 이겨내고 사랑을 선택한 강아지.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 일어선 존재였다. 민수를 하역장 뒤에서 발견한 지 정확히 1년 뒤. 민수는 병원에 들어갔다.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구조센터와 트라우마 회복센터가 협력한 시범 프로그램 PTSD를 겪는 퇴역 군인과 번아웃, 생존자 죄책감을 겪는 응급구조원을 위한 치료견 프로그램에 초대받았다. 그곳은 시끄러운 에너지가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작고 단단한 존재가 약이 되는 곳이었다. 민수는 화려한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지 않았다. 낡은 가죽 목줄과 곁에 있어 라고 적힌 이름표뿐이었다. 민수가 처음 만난 사람은 30대 후반의 간호사 지민이었다. 늘 움직이고 늘 피곤한 사람. 직원들 말로는 그녀가 몇 달 전 응급 대응이 잘못된 사건으로 동료를 잃은 뒤로 웃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강아지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런 부드러운 건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수가 들어왔다. 조용하고 경계하며 그리고 그녀의 휴게실 의자에서 세 발짝 떨어진 곳에 앉았다. 움직이지 않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애걸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민수를 무시했고 중얼거렸다. 넌 날 모르잖아. 민수는 반응하지 않고 반인치 더 가까이 다가갔다. 1시간 뒤 그녀는 민수 옆 바닥에 앉아 두 손을 민수의 두꺼운 검은 털에 묶고 잃은 동료의 이름을 속삭였다. 마치 몇 달간 참아왔던 것처럼. 다음 날 그녀는 간식을 가져왔다. 그 다음 날 우리 근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민수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을 고통에서 끌어내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 그들 곁에 누워 그들이 일어서는 법을 기억할 때까지 기다렸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민수를 검갈색 유령 강아지라고 불렀다. 병원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며칠간 말하지 않은 환자 옆에 나타나고 들것 근처에 앉고 무릎에 턱을 올렸다. 절대 짖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그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측정 가능했다. 몇 달간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자지 못했던 퇴역 군인이 민수가 옆에 웅크린 채 그룹룸 카페 뒤에서 잠들었다. 화재로 거의 죽을 뻔한 뒤 아이를 안지 못했던 여성 소방관이 민수의 털에 얼굴을 묻고 울며 민수의 목을 구명줄처럼 잡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민수는 결코 중심이 될 필요가 없었다.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다. 조용한 방,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됐다. 민수 같은 강아지들은 당신을 고치러 오지 않는다. 당신이 결코 망가지지 않았음을, 단지 두렵고 외로웠을 뿐임을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까지 상기시키러 온다. 어떤 강아지는 공을 쫓거나 재주를 배우기 위해 태어난다. 어떤 강아지는 문을 지키고 썰매를 끌고 가축을 몰기 위해 태어난다. 하지만 극소수의 강아지는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일을 위해 태어난다. 그들은 달리지 않는다. 기다린다. 짖지 않는다. 듣는다. 민수는 그런 강아지였다. 민수는 꼬리를 흔들며 뛰어오르며 얼굴을 하르며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 침묵처럼 순결처럼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민수를 구한 게 아니다. 민수가 나를 구했다. 민수는 상처가 항상 시끄럽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고통이 항상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누군가 안에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앉아서 주목받기를 신뢰받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아는 이들은 다른 이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게 민수가 한 일이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는 자신과 같은 수십 마리의 강아지를 도왔다. 수십 명의 아이들, 퇴역 군인, 간호사, 생존자를 도왔다. 시끄럽거나 화려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곁에 머물며 나타나 떠나지 않으며 사랑이 항상 흥분이나 큰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다. 사랑은 존재에 관한 것이다. 누군가의 폭풍 속에서 꾸준한 심장 박동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민수는 여전히 문 옆에서 자고 창밖을 바라보고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임시보호 강아지 옆에 눕는다. 마치 그들을 평생 기다려온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랬을지도. 어쩌면 민수 같은 강아지들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닐지도.
그들은 우리를 찾는다. 우리가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부드러운 것들을 믿지 않을 때, 안전함의 의미를 잊었을 때,